이어서 투자를 대표하셔서 블록체인 투자연구소 소장님이신 송인규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그 법, 경제 이런 건 역시 굉장히 무겁고 좀 딱딱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제가 다루는 거는 돈입니다. 투자는 돈이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이고 우리하고 가까이 있는 거고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에서 블록체인과 투자라고 하는 과목을 강의를 하고 있고요. 4년 됐습니다. 교수가 된 지는 4년 됐고 그 전에 저는 평생도록 펀드 매니저를 했습니다. 투자하는 일만 했었고 제가 블록체인에 들어오게 된 계기도 사실은 투자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재밌는 거는 최근에 제가 전화를 이제 몇 통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큰 돈을 움직이는 그런 펀드 매니저들인데요. 저한테 블록체인 비트코인을 사려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물음을 처음으로 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런 비슷한 전화를 받은 거는 2년 전에 대전에 계신 저희 누나가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도 되냐라고 우리 누나 할머니거든요. 경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그래서 그때 절대 사지 말라고 말렸던 기억이 있는데 약 2년이 지나고 나서 수백조, 수십조, 수조 원을 지금 운용하고 있는 그런 제가 볼 때는 투자 업계에서는 고수죠. 최고수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럼 과연 정말 투자 기회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현실적인 것들에 대해서 저는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 CB인사이트라고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강의하는 게 기술 투자를 강의를 하기 때문에 기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리서치 중에 하나가 CB인사이트 자료라서 CB인사이트가 보고 있는 2019년의 블록체인 전망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본질적으로 블록체인과 관련된 투자 기회가 지금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수요와 공급 측면 그리고 중간자 측면에서 한번 따져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제 일생의 역점 사업을 하고 있는 서울을 세계 블록체인 허브로 만들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그 이쪽 암호자산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그런 한 해였었죠. 대개 80% 내외 떨어졌고요. 좀 더 많이 떨어진 것도 있는데 비트코인이 제일 많이 떨어졌고 이더리움이 제일 많이 떨어졌고 비트코인 많이 떨어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시가총액 1위를 달리는 건 여전히 비트코인이지만 2위하고 3위가 역전이 됐었다가 어제 다시 역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가격이 이제 오르면서 이더리움이 지금 시가총액 2위가 됐고 리플이 3위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가격이 많이 올랐고 많이 떨어진 거를 설명하는 것이 이제 ICO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ICO를 하는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이더리움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ICO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더리움을 끊임없이 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끊임없이 올라갔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ICO 시장이 죽으면서 돈을 많이 모았던 데들은 그거를 팔아가지고 자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그 돈을 받아줄 때는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더리움 가격이 이제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 반면에 리플은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지는 않지만 금융기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송금을 하는데 굉장히 활발하게 쓰이고 있고 굉장히 많은 금융기관들하고 얼라이언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리플이 상대적으로 이제 작년에 덜 떨어졌던 암호자산이고 이제 이더리움이 많이 떨어졌고 앞으로도 그럴까요? 앞으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를 얘기할 때는 가장 출발은 투자 유니버스로 시작합니다. 유니버스라고 얘기하는 우주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투자할 수 있는 투자 대상을 다 합쳐서 한번 봐야 됩니다. 사실은
여기서 나오는 거는 물론 이제 블록체인과 관련된 모든 투자 시장이고요. 투자자들은 사실은 그거보다 밖에 있는 전체 투자 시장을 보고서 그 중에 일부를 이제 블록체인과 관련된 투자 시장에 배분을 하겠죠. 그 중에서 일부인 그 블록체인과 관련된 투자 시장만 하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장된 시장에서 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장된 시장에서도 트레이딩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요. 사고 팔고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선물 옵션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리스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선물 옵션을 이제 하겠고, 그리고 아직 출시는 안 됐지만 ETF 같은 이제 상품들이 나오면 그것도 역시 이제 상장된 암호자산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 될 겁니다. 비상장 투자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ICO였었죠. 그래서 ICO는 쉽게 말하자면 그냥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는데 일반적인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돈을 모으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여러 가지 규제로 ICO라고 하는 것이 생기면서 굉장히 쉽게 돈을 많이 모으게 됐었는데, 또 너무나 많은 프로젝트들이 사기성이거나 제대로 구현이 되지 않아 가지고 많은 돈을 날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은 ICO 시장과 상장된 시장이 같이 이제 위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이제 IEO라고 하는 것도 떠오르고 있고, 그리고 STO라고 하는 것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회사들이 중앙 집중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받아들여 가지고 변신을 하거나 ICO를 하는 리버스 ICO라고 불리는 것도 있고요. 또 암호자산이 한참 많이 오를 때 상장된 종목 중에서도 이제 블록체인과 관련된 회사들은 많이 오르는 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장된 종목도 투자가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블록체인과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에 투자할 수도 있고, 마이닝에 투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 이제 내가 전체적으로 투자 가능한 유니버스가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하고요. 이것 또한 내가 직접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간접 투자를 할 것인가를 가지고 또 나눠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CB 인사이츠가 보는 이제 내년 전망이고요. CB 인사이츠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이고 투자 관련한 리서치를 많이 내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CB 인사이츠는 신기술을 분석하는 모델로 넥스트라고 하는 모델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여기 이제 이 수평축은 시장의 힘을 얘기하는 거고, 종축은 얼마나 많이 받아들였는지를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요. 이걸 4분면으로 나눠서 기술이 처음에 나오면 실험적인 기술에서 결국은 살아남은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그런 이제 국면으로 가는데, 그 중간 단계에 트랜지터리라든지 아니면 스레트닝이라고 하는 단계를 이제 거쳐가거나 직접 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보자면은 색깔을 보면요, 이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암호자산의 범주에 속하는 짙은 이제 곤색이죠. 그래서 제일 지금 필수적으로 이미 정착이 된 비즈니스는 마이닝 비즈니스로 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거래소이고, 그 다음에 거래소랑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커스터디 관련된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이제 스웨트닝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거고요. 프라이버시 코인이라고 해서 이제 송금을 하면서도 절대로 누군지 파악할 수 없게 하는 것. 그다음에 가격이 변동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활발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코인의 범주에 속하는 것들이고요. 여기에 이제 하늘색 가까운 색깔로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흔히 말하는 프라이빗 코인입니다. 그래서 IBM 같은 데가 이제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지불 결제라든지 뭐 SCM이라든지 그다음에 컨소시엄 블록체인들이 많이 있죠. R3CV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인 그런 경우고요.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도 이제 프라이빗 체인이 많이 쓰이는 영역입니다. 나머지 요 오렌지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이 CB 인사이츠에서는 그냥 Decentralized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ICO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ICO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지만은 여전히 굉장히 왼쪽에 붙어 있고 지금 사실은 굉장히 많이 썰렁해진 거고요. 어, 스마트 컨트랙이 이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도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여전히 매크로하게 볼 때는 트랜지토리한 기술이라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난 펑저블 토큰이라고 해서 고유 딱 하나밖에 없는 토큰, 이를테면 크립토 키티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시장에서 제일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증권형 토큰이죠. 시큐리티 토큰. 시큐리티 토큰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무엇인가 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CB인사이트는 굉장히 초기 단계의 익스페리멘탈한 거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고요. 앞에서 얘기했던 DAO,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데이터 마켓플레이스, P2P 거래소가 여기 가 있습니다. P2P 거래소도 굉장히 지금 초기 단계로 보고 있는 거고, 아이덴티티 매니지먼트. 이것이 이제 CB인사이트가 보고 있는 시장의 현황이자 전망이라고 보면 되겠고, 비교적 최근에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NFT 이제 잠깐 얘기를 했고,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각광을 받았습니다. 작년도에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지니까 이게 이제 그 기존의 법정 화폐의 가격이고 이것이 비트코인의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변동성이 큰지를 알 수 있고 이제 이것 때문에 테더라고 하는 거는 USD 베이스로 한 거고 다이라고 하는 건 이더리움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가치 안정화 코인이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정 화폐를 담보로 한 것이 있고 크립토 자산을 담보로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알고리즘을 담보로 한 게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을 담보로 베이시스가 개발 중이었다가 이제 며칠 전에 약 일주일 전에 프로젝트를 접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데 안데센 호로이츠나 베인캐피탈 같은 데는 투자자로서는 제일 그 상위에 있는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 전문적인 투자를 하는데요. 그래서 약 1,500억 정도의 펀딩을 받았는데 프로젝트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돈을 다 돌려줬어요. 근데 얼마를 돌려줬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고리즘 베이스의 가치 안정화 코인은 여전히 시도는 되고 있지만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증권형 토큰하고 가치 안정화 토큰인데 여기 그 실물 자산 담보 코인도 가치 안정화 코인의 범주에 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는 증권 시큐리티 토큰이 과연 가치 안정화 토큰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법적인 정의가 아니니까요. 실물 자산이 밑에 담보로 깔려 있으면 저는 가치 안정화적인 성격을 많이 가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은 그 이제 퍼블릭 어드레스는 다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조차도 숨기는 그런 프라이버시 코인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프라이버시 코인들도 근데 가격은 똑같이 많이 떨어졌다, 많이 쓰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올해의 시장은 어떻게 볼 것이냐, 또 본질적으로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갈 것이냐 하고도 같은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거를 이제 서플라이 측면이라고 하면은 이제 블록체인 비즈니스 하는 투자 대상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맨드 측면에서는 투자자 측면에서 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랄지 학계가 중간자 측면 이렇게 해서 나눠 가지고 이제 보겠는데요. 서플라이 그 공급 측면에서 몇 가지 중요한 요소, 제가 보는 중요한 요소만 그냥 뽑아봤습니다. 이더리움의 하드포크가 있고요. 그다음에 리버스 ICO, 그다음에 기존 프로젝트의 사용자 측면인데, 이제 이더리움 하드포크가 된다면 이제 TPS가 항상 이더리움의 제일 커다란 문제점 중에 하나였었죠. 이게 이제 해결이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코딩도 솔리디티 등 굉장히 제약적이었다면 이제는 일반적인 언어로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것이 잘 되면은
이더리움한테도 큰 전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리버스 ICO도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거는 이제 리버스 ICO는 기존의 중앙 집중화된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회사가 토큰을 발행하면은 이 주식회사 기존 주주들하고의 이해관계에 충돌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충돌이 되지 않는 형태, 이를테면은 단순히 유틸리티 형태의 이제 토큰을 발행하는 것만 가능할 수 있을 거고, 아니면 비교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주주 관계가 단순하면 주주들한테도 토큰을 나눠주는 형태로 해서 다른 유틸리티가 하는 다른 형태의 토큰도 발행이 가능할 거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IEO가 지금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IEO가 굉장히 큰 매력이 있습니다. IEO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증권회사 거래소가 검증을 해줬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발행자 입장에서는 돈을 모아주잖아요, 거래소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래소 측면에서는 이제 신규 고객을 확보하기 때문에 에브리바디 윈인 인 상황이죠. 근데 저는 근데 IEO가 잘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회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이제 거래소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IEO는 성립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거래소의 그 규제가 정착이 되어 있지 않고 거래소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의 IEO를 논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는 잘 모르겠고요.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이건 이제 이더리움 위에 올라가서 쓰이는 뎁들이 나와 있는 건데요. 사용자가 너무 없습니다. 사용자가 여기 제일 많이 쓰이는 거로 올라가서 봐도 여기 잘 안 보이는데 데일리 유저가 몇백 명밖에 되지 않아요. 데일리 유저가 몇백 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직 거의 잘 쓰이고 있지 않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투자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펀더멘탈은 이를테면은 회사라면은 회사가 돈을 버는 거예요. 펀더멘탈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블록체인 아니면은 아무 자산을 얘기할 때는 돈을 버는 것은 이제 증권화 토큰인 경우에만 적용이 될 거고 여러 가지 나머지 토큰의 경우는 돈을 버는 것 대신 쓸 수 있는 지표는 사용자 지표가 가장 강력한 지표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사용자가 많아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기술적인 문제를 포함해가지고요. 그래서 사실은 밸류에이션을 할 때 제가 MAU 밸류에이션은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밸류에이션인데 monthly average 유저를 가지고 한 명당 얼마냐를 가지고 밸류에이션 하는 게 MAU 밸류에이션인데 지금 이 MAU 밸류에이션 하면은 한 명당 가치가 너무너무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가 암호자산이 정상화된 궤도에 오르려면 시간이 걸릴 거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서플라이 측면이라면 이제 투자자 측면에서는 개인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신규 계좌가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규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제 기관이 어떻게 진입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말은 굉장히 많습니다. K뱅크 뭐 이런데 인터넷 뱅크들이 사용자가 아직 제대로 확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암호화 거래소랑 연계를 하면은 사용자를 많이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규 계좌를 허용해 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뒤에는 사실은 정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K뱅크의 의지라기보다는 정부의 의지에 관련된 것이고 이거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빨리 될 수 있을 것인지 큰 의문이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ICO의 트렌드에 관련된 그래프인데 ICO 금액이 이제 급격히 꺾인 거를 볼 수 있고요. 오른쪽은 대신 창투사들이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블록체인 관련된 분야에. 그래서 그 창투사들의 그 블록체인 스타트업 투자는 급격하게 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미는 뭐냐면은
어, ICO 시장은 식었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여전히 에코티의 형태로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거는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선물이 과연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마트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굉장히 큰 기관들이 주주로 되어 있잖아요. 이를테면 이제 IC는 NYSE의 대주주가 여기 대주주이기도 하고요. 스타벅스,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들이 이제 주주로 있는 여기 이 거래소에서 선물을 출시를 하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잘 될 거냐. 그 다음에 ETF죠. ETF는 작년에 너무나 많은 데에서 다 어플라이를 했지만 다 이제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각이 됐는데 끊임없이 이제 새로이 그 신청을 하고 있고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그 이제 일정이 걸려 있습니다. 2월 27일, 3월, 뭐 2018년 8월 이후 이런 것들이 거의 그 10건 이상 지금 이제 끊임없이 ETF를 신청할 거예요. 그럼 SEC에서 그걸 심사를 해가지고 이제 결정을 내겠죠. 어떻게 할 것인지는. 그래서 ETF나 선물이나 똑같이 이제 기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 변동의 위험을 해칭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고 이제 ETF 같은 경우는 누구나 쉽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 그다음에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 그다음에 ETF가 된다면 이제 증권사나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살 수 있게 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가능성,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ETF가 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두 가지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기관들의 경우는 내가 투자한 돈이 증권회사가 갖고 있다고 하면은 증권회사를 믿을 수 있을 것이냐는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면은 여러분들이 삼성증권이랑 거래해서 포스코를 샀다. 그러면은 삼성증권이 그 내 주식 포스코를 들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예탁원이라고 하는 데에서 따로 보관하고 있고 삼성증권이 망해도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은 절대로 날아가지가 않는 구조로 짜져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거래소 시스템은 전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거래소는 아직은 인가를 받은 데도 아니고 거래소란 용어 자체를 써서도 안 된다. 취급 업소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게 훨씬 더 타당하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거래소 기관 투자자들이 거기를 믿고 큰 돈을 맡길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것이 어떤 경우든지 간에 거래 상대방이랑 무관하게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지 기관 투자는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제도적인 문제, 기술적인 문제 두 가지가 다 엮여 있어가지고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피델리티가 여기 뛰어들었죠. 피델리티가 뛰어들었는데 저는 좀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피델리티는 여전히 미국 SEC의 감독을 받는데 피델리티가 별도의 기술적인 진보를 이루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고객의 자산을 어떻게 보관한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SEC에서 그거를 그냥 놔두고 볼 수 있을까? 피델리티 해킹 당하면 어떡하지? 어쨌든 기술적인 문제와 제도적인 문제 두 가지가 여기는 엮여 있고 커스터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관이 들어오기는 어려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거래소의 문제입니다. 거래소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고 많은데 거래소의 거래 가격을 믿을 수 있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모르지만 저는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파이낸스를 평생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고 믿는 세계에서 제일 큰 은행들이 리보라고 불리우는 금리를 조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ELS라고 불리우는 상품을 사지 않았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큰 증권 회사들이 그 이 거래 가격을 조작을 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암호자산 거래소는
인가를 받지 않은 굉장히 작은 데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내부 통제 시스템이나 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증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은행들이나 증권회사들은 그런 모든 기준을 다 갖추고 있는 데들이 라이센스를 받아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 데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도덕적인 해이가 생겼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거래소를 믿을 수 있나요, 지금? 당국이 그런 거래소를 믿고 허락을 해줄 거냐는 문제죠. 그래서 똑같은 이제 이 얘기는 그 SEC의 위원장인 제이 클레이톤이 코인데스크랑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ETF 지금 안 된다. 커스터디 문제하고 거래소의 신뢰성이 제고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SEC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암호 자산 관련된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나는 싱가포르 가서 ICO 해서 뭐 한국에서 펀드레이징 했는데 SEC랑 무슨 상관이냐 그러는데 그 미국의 SEC는 치해법권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나라에서 발행된 증권도 처벌할 수 있고요. 근거는 이거죠. 그러니까 증권이라고 하는 건 누구한테든지 갈 수 있어서 미국인이 사가지고 뭔가 피해를 입으면 미국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너는 처벌받아야 돼. 그래서 이제 ICO 하는 사람들이 이제 미국인들 이제 투자하지 말라고 이렇게 그 넣어놓잖아요. 그걸 넣어놓는다고 그 과연 법적으로 면책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쨌든 그 제이 클레이톤이 이제 그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 정부 그리고 학계인데 이제 정부는 규제를 가지고 이 시장을 이제 쥐락펴락할 수 있는 너무나 많은 힘을 갖고 있죠. 근데 그동안 이 시장을 주도하던 거는 굉장히 작은 도시국가들입니다. 도시국가들은 이른바 팔러시 아비트리지의 효과를 보고 있는 겁니다. 다른 모든 큰 나라들이 세게 규제를 할 때 나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느슨한 규제를 해가지고 혜택을 보는 거죠. 거기에 와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게 하거나 고용이 늘어나게 하거나 그래서 생기는 세금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보는 그 팔러시 아비트리지를 작은 도시국가들 중심으로 이제 그동안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팔러시를 통해 가지고 이제 굉장히 센 팔러시 규제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 규제 정책의 효과가 과연 있는 것인지 우리가 거꾸로 팔러시 아비트리지를 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닌지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정부한테 답답하게 느끼는 거고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내년도에 STO에서 생길 거라고 봅니다. STO가 이제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인데요. 이건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을 쓰면서 그 지도 교수들이 하도 대체 투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해가지고 한 장으로 제가 이제 투자의 세계를 다 요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위에는 이제 투자 대상 자산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장회사의 주식, 채권, 론이 있고요. 국공채, 외환, 커머도티, 비상장회사 여러 가지 종류의 실물 자산이 있고 이쪽 세로축은 시니어리티입니다. 위에 가면 돈을 꿔주는 거, 아래로 가면은 이제 그 위험한 주식 형태로 투자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헤지 펀드라고 말하는 거는 이쪽 왼쪽에서 이제 투자하는 게 헤지 펀드고요. 그래서 사모 에쿠티, 프라이빗 에쿠티가 이쪽 시장에 있는 거고 프라이빗 뎃이 이쪽 시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잘 안 보이죠. 크립토는 이게 뭐 이제 이게 주식인지 채권인지 알 수 없는 건데 어쨌든 비상장 회사에 가까운 걸로 해가지고 여기 굉장히 작게 있는 건데 STO를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 모든 특히 이쪽에 유동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자산들이 토크나이즈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큰 잠재적인 시장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STO를 얘기하고 있고 근데 여전히 그 STO로 가면은 이거는 이제 전통적인 증권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잖아요. 전통적인 증권법을 똑같이 받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 어렵고 힘든 일테면은 발행을 하기 위해서는 발행 서류를 뭐 몇백 페이지, 몇천 페이지를 준비를 해야 된다라든지 이익이 나는 걸 입증해야 된다, 기다려야 되는지 회계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똑같이 준수해야 된다 아무 의미가 없는데 누군가가 나서서 싱가포르 정부가 나서서 그걸 굉장히 단순한 절차를 거치면 STO를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거죠. 시장이 누군가 열 거라고 보는 거고 아까 앞서 있는 도시 국가들 중에서 어디선가부터 열기 시작할 거라고 저는 보는 거고 그러면 STO 시장은 열릴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STO가 하는 의미는 그렇고요. 이제 저도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하고 있으면서 제일 답답한 거는 밸류에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펀드 매니저를 했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은 가장 기초적인 그런 기술이고 기초적인 요소인데 그러면은 아무 자산을 도대체 어떻게 가치 평가를 할 것이냐가 해결이 돼야지 돼요.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돼 있는 거죠. 근데 그 블랙숄즈가 옵션 프라이싱 모델을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 옵션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계에 있는 사람으로 일부 학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그 김영중 교수님 같은 분이 빨리 그 저널을 만들어서 이 가치 평가랑 관련된 논문들이 좀 쏟아져 나와가지고 암호자산에 대해서 뭔가 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나 근거 같은 것들이 마련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제가 찾은 거는 크리스 버니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첫 시간에 화폐 금융론에 나오는 그 MV는 PQ라고 하는 이제 화폐 통화 방정식을 가지고 이 토큰 코인을 평가를 한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굉장히 큰 회의를 합니다. 토큰이 화폐가 아닌데 이 방식으로 왜 밸류에이션을 할까? 지금은 이제 그것조차도 없으니까 그래서 아주 일부 만약에 정말 성공적인 그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면 뭐가 아주 정말 성공적인 어떤 특정한 코인 토큰에 대해서는 이게 혹시 맞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전혀 입증되지 않은 대부분의 유틸리티 토큰이나 통화형 화폐형을 이거를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한다는 거는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큰 숙제라고 보고 있고요. 암호자산은 굉장히 여러 가지 성격을 갖고 있다고 이제 전 시간에도 얘기를 했고 거기서 굉장히 큰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이나 투자자 입장에서 갖는 매력이 또 있거든요. 이제 분산 투자를 하기 좋고 시장 규모는 아직은 출발 단계로 굉장히 작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상품이 앞으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는 되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전통 파이낸스의 이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저 왼쪽이 이제 발행 시장이고 이제 오른쪽이 발행 이후에 유통되는 시장입니다. 이게 이제 전통 금융 시장이라면 이게 이제 지금 현재의 토큰의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여기는 빽빽하고 굉장히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시장이 이제 이 시장처럼 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물론 선결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리스크 잘 알아야 되는 거 하고 내 리스크 에피타입 분산 투자 굉장히 비효율적인 시장 전제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가치 평가 이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요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블록체인을 과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할 때 꼭 빨리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블록체인을 가지고 제대로 무엇인가가 구현이 돼서 잘 되고 있는 건 아직은 없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기다려 가지고 다 입증이 될 거냐. 그러면은 이게 정말 집단적인 환각 아니면 광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깨어나고 나서는 다 정상으로 돌아가 가지고 꽝이기 때문에 아닐 건지 아니면은 그게 정말인데 막상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제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세계에서 제일 큰 기업 대부분은 마이크로소프트를 빼놓고는 거의 20년이 안 된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뭐 애플,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을 쫓아갈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시장이 다 세팅이 되고 다 잘 되고 나서 들어가면 기회는 없죠. 투자라고 하는 거는 불확실할 때 들어가는 것이 투자인 거죠. 그리고 지금이 저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주가 그래프가 애플이고요. 애플이 이제 날기 시작한 시점부터 추락을 하기 시작한 것이 노키아죠. 그래서
이게 한순간의 선택이라는 거죠. 한순간에 내가 노키아처럼 될 수도 있고 애플처럼 될 수도 있는데 블록체인이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저는 블록체인 허브 만들기에 이제 매진하고 있는데, 사실 이 자리가 이제 김영준 교수님이 이제 이끌고 계신 고려대학교 최고 경영자 과정이 매주 수요일 저녁 때 있고요. 2월 말에 종강하고 나면 또 시작하니까 관심이 있는 분들 이제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저는 이제 한 일이 투자기 때문에 투자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 과정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투자 시장은 수요자 공급자를 다 이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수요 측면에서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 공급 측면에서는 기관 투자의 진입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아직은 뭐가 안 될 것 같지만 투자는 항상 기대에 의해서 선반영이 되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갑자기 사용자가 늘어난다든지 그런 펀더멘털이 증가하기 어렵고, 기관 투자가 들어가기 아직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지만, 가격은 그거를 기대를 가지고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빨리 갈 수도 있는 게 이 시장의 특징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이 강연을 하셨는데 너무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